세계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자연은 인간의 지배하에 있다.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 비롯된 사상입니다. 자연의 고유 가치를 무시하고 있죠. 인간의 사상은 대부분이 인간 중심주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을 단순한 자원이나 도구로 전락시키죠.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 땅의 자연에 비춰봤을 때 태생적으로 아주 굉장히 오만하면서도 이기적이고 이질적인 종입니다. 물론 문화적 사회적 요인도 있긴 하지만요. 최근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곰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곰들이 산지 사방으로 서식지를 넓히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뒤미쳐 자연스럽게 반달곰 보건 사업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애당초 그런 정신 나간 짓을 왜 했느냐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땅이 인간만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한반도에서 반달곰이 멸종할 뻔한 게 누구 탓이었습니까?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들 손으로 직접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일본이 조선 땅의 동식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해수구제, 즉 사람을 해치는 동물들을 잡는다는 명목을 만들어 곰과 표범, 호랑이 등 무려 7만여 마리의 맹수들을 대규모로 남육했을 당시 일부 조선인들은 그에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리산 반달곰 복원 사업은 20세기에 거의 멸종되었던 우리 땅의 고유한 야생동물을 제자리에 돌려놓음으로써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회복한다는 상징적이고도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제는 먹이 공급과 서식지 제한 등 사고 방지를 위한 과학적 방법과 공존을 모색할 때인 것이지 지금 와서 다시 다 잡아 죽이자는 겁니까 뭡니까? 바로 그러한 발상들이 인간 중심주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초인을 향해 진화하며 약자는 도태되어야 한다. 초인하면 그 순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니체입니다. 신은 죽었다로도 유명하죠. 사실 니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스 포르스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쓰여진 것이죠. 엘리자베스는 독일 민족주의자이자 극성 반유대주의자였던 베르나르트 포르스터의 사상에 동조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 지독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자 독일로 돌아와 정신병을 앓게 된 오빠의 미발표 원고를 관리하기 시작하며 니체 아카이브를 설립하는데 그때부터 니체의 철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였죠. 아마도 정황상 엘리자베스 그 자신도 알게 모르게 자연적으로 죽은 남편의 민족주의 사상을 계승하고 오빠의 명예를 활용하여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얻으려는 등의 다양한 심리가 편집에 투영됐을 겁니다. 그리고 1934년 아돌프 히틀러의 아카이브 방문 이후 그는 나치로부터 후원도 받고 명예도 누리게 됐죠. Heil. 하이? 엘리자베스의 손을 거친 니체의 철학이 나치의 반유대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에 정당성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말의 원형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플러스 약자와 부적합한 자들은 몰락할지니 그것이 우리 파괴의 첫 번째 원칙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몰락을 도와야 한다. 특히 두 번째 말이 오해의 소지가 큰데 기독교의 자비와 이웃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이 오히려 약자를 옹호하고 생명이 지닌 강함을 억누른다는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니체는 동정과 자비 같은 감정들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위대함과 강함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었죠. 덧붙여 니체는 아가페 같은 기독교적 사랑을 본질적으로 약자들이 강자에게 복종하기 위해 만들어낸 약자 중심의 가치, 즉 노예의 도덕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약자와 부적합한 자들의 몰락이란 대목은 마린을 향한 니체의 경멸심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린이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고 작은 안락함 속에 안주하며 높은 목표 대신 평탄한 길만을 찾는 자들, 고뇌와 모험을 피해 다수의 그림자 속에 숨고 모두가 똑같이 작은 자가 되기를 바라며 나약한 자들의 도덕률을
진리처럼 떠받드는 자들을 뜻합니다. 니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헤어든맨시, 군중속의 인간 또는 데얼레츠테맨시, 최후의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보잘것없고 나약하며 타율적인 인간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마린이라는 낱말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초이는 유버맨시. 아무튼 니체의 철학은 결코 강자 존중과 권력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되레 기독교적 도덕과 가치를 비판하면서 노예의 도덕에 순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끊임없는 자기 극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초월한 존재를 말했던 거였죠. 그게 바로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 초인인 것입니다. 여담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니체가 말한 초인의 진정한 의미는 대중을 경멸할 자격을 갖춘 자이자 동시에 니체 그 자신이었습니다. 아무튼 가만 보면 받아들이는 쪽도 늘 문제입니다. 결국 니체의 철학은 계층적 차별과 권력 남용을 정당화하는 데 오용됐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본래 니체의 철학이 아포리즘적이고 선동적인 데다 도발적인 문체들로 꾸며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당초 니체 본인이 그렇게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이죠. 인간은 자유롭고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20세기의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 장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거절했던 걸로도 유명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주의 같은 전통적인 철학 개념이나 종교적 결정론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주장이죠. 참고로 사르트르의 철학은 니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받침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되는 게 사르트르는 니체의 철학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프랑스의 현대적 맥락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린가 하고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간이 자유롭다는 건 누구도 우리 운명을 정해주지 않으며 삶은 매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을 지닌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랍니다. 언뜻 듣기에는 참 멋진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이해한 누군가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정해야 하는 거야? 절대적인 의미나 규칙이 없으니 모든 책임은 네가 지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소리가 과도기의 애들 귀에 박힐 경우 앞날을 향한 기대와 들뜸, 나아가 무한한 가능성을 안겨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길잡이 없는 허무와 공허를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꽤 큰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탓에 무책임하고 현실 도피적으로 살 수도 있죠. 삶에 정해진 목적이 없다는 소리는 누군가에게 존재적 공허함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뭘 해도 아무 의미 없어. 결국 사르트르의 철학은 누군가에게 책임과 공허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철학이란 게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소리도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짤막하게 넣어봤습니다. 이 세계는 모든 가능한 세계 중 최선이다. 고트프리드 비렐름 라이프니츠, 17세기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죠. 그 사람의 철학은 전능하고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어째서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신정론에 답하기 위한 야심찬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그의 철학도 실제 세계에서 가지는 한계를 돌파하지 못했죠.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결국 모든 고통과 악마저도 더 큰 선을 위한 필연적 요소라고 정당화하는 소리입니다. 전쟁, 기근, 질병,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까지 그것들이 모두 최선의 결과라 변명하며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외면하게 만드는 풀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대번에 이해하실 겁니다. 예능 영화의 테마로도 자주 반영됐거든요. 모든 죽음과 고통과 악마저도 모두 신의 조화로운 계획의 일부이다. 그 말이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태어난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선의 부재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선의 결여처럼 그 이전에도 유사한 개념이 있긴 있었지만 그 초석을 다듬어 놓은 게 라이프니츠인 것입니다. 행복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제레미 벤담,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공리주의의 창시자죠. 앞서 말한 행복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 자체가 공리주의의 핵심 개념입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행복의 총량을 늘리자는 진지한 시도였고 실제로 복지와 사회정책 개선에 기여한 바가 있었죠. 그러나 그 실체는 모든 인간의 가치와 경험을 쾌락과 고통이라는 단순한 수치로 환원하여 계산하려는 사상입니다. 결국 개인의 존엄성이나 권리 그리고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가령 병에 걸린 5명을 살리기 위해 아무 죄 없는 건강한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위한 정당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것. 더 나아가 한 나라 전체를 갈아엎어 더 큰 다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강변하는 섬뜩한 논리가 그 자체로 공리주의 발상이거나 공리주의에 기인하는 발상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상의 끝이 무엇입니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조잡하게 쓰인 전쟁 시나리오가 세계 평화와 국제 안보라는 미명화의 정의로 인정받고 하나의 거대한 대륙 전체가 송두리째 억제되고 활력을 빼앗겼습니다. 한국 같은 중견국 이상의 나라들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고 있는 덕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외지고 좁은 촌동네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인권과 가치는 최대 다수의 행복이란 허울 아래 뭉개지고 누군가의 비극적인 희생이 가장 효율적인 정답이 되는 냉혹하고 비정한 야만의 시대를 불러온 것입니다. 대다수가 모르거나 누군가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레미 벤담의 말은 결국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냉혹한 행복 계산기에 쑤셔넣게 하는 지독히도 비인간적인 잠꼬대 수리인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볼까요? 백신의 불안정성과 부작용은 제법 널리 알려진 보편적 상식입니다. 코비드 백신 찬성론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그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공중보건과 다수의 이익이란 논리 아래 접종 거부자들에 대한 심리적, 제도적 압력과 협박이 가해졌습니다. 그 등살이 가족의 안녕을 걱정해서 한우 수 없이 자신을 희생한 가장들이 부지기수였고요. 이제는 무려 2만 건에 이르는 백신 사고의 희생자들과 그분들의 유가족 및 부양 가족들까지 어느새 차차 잊혀져가는 중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은 못 받은 채로 말이죠. 이런 게 공리주의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할 진실이 뭐냐 하면은 이론적으로 공리주의는 반드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공리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상이 동반하는 폭력이 얼마나 가학적이고 잔인한 것인지는 상식과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의 없이 체험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아직까지도 불현듯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코비드 백신과 관련한 어느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한 아주머니가 댓글을 다셨는데 멀쩡했던 딸애가 백신 접종 직후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목격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한 정부 추종자가 이런 대댓글을 써붙인 것입니다. 아줌마, 내가 보기에 조현병 증상 같소. 그걸 보고 피가 거꾸로 도는 걸 느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충동이 아직까지도 제 피와 살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때 정부 추종자들과 백신 옹호론자들이 접종 거부자들에게 가했던 그 증오와 폭력은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이 공리주의처럼 효용성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주의 윤리입니다. 이건 지난 팬데믹에 관한 지극히 단편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절대 정신으로 나아간다. 게오르크 비델름 프리드리 헤겔. 그냥 딱 듣는 순간 헛소리라는 게 팍 느껴지죠. 농담이었고요. 헤겔이 인문학 전반에 남긴 막대한 유산과 그의 능숙하고 휘황찬란한 글솜씨에 감히 도전장을 내밀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세간에 알려진 헤겔의 이미지죠. 그러나 냉정하게 파고들면 그의 언어와 철학은 사변적 추상화와 과도한 지적 허세로 점철된 겉멋든 유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중과의 소통은 아예 포기한 채, 아니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철학을 소수의 엘리트 지성인들만의 특권적인 영역으로 가두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 보이고요. 그런 성격은 비단 헤겔에게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하는 말인데, 헤겔의 글쓰기와 철학에서 보여지는 성격은 여느 철학자나 예술가들에게서 아주 흔하게 드러나 보이는 NPD, 즉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전형입니다. 제가 시나리오 작곡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어느 감독님의 품평에서 배운 말인데, 헤겔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 작가들의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진단됩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대중과 소통하지 못한다. 애당초 인간이 언어를 발명한 목적이 뭡니까? 소통하기 위해서죠. 답답하다고 그때마다 때려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데 헤겔의 언어는 학문적 깊이가 숨어있다기보다는 병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맑기 어두운 놈이랑 입씨름할 때보다도 더한 답답함과 한심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단적으로 그는 법철학에서 국가와 가족 그리고 개인으로 구성된 계급사회에서는 교육받은 엘리트가 철학적 인식을 담당한다고 말했는데, 혹자들은 이를 단순히 역할론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우월감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말로 들리고요. 헤겔의 외계어는 자기 과시면서도 동시에 공격받고 반박당하는 걸 극도로 우려하는 NPD 전형의 방어 기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언어가 그 모양인 것은 대중의 비판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 좀 긁을 줄 아는 사람들 눈에 헤겔의 글은 읽기 어려운 글이 아니라 그냥 읽기 싫은 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헤겔은 절대정신이란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헤겔이 말한 절대정신이란 온 우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실제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 그리고 이성과 의식의 최고 형태를 의미합니다. 헤겔의 철학을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실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더 알아보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헤겔의 절대정신이란 데카르트의 이성의 신, 파스칼의 성경의 신, 그리고 스피노자의 자연으로서의 신과 비슷한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꼭 들어맞는 비유가 아니지만 그들 각자의 철학체계 안에서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이자 최종적인 이해 대상이라는 점에서 헤겔의 절대 정신은 신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헤겔은 그 절대 정신이란 것이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자연, 인간, 사회, 역사, 그리고 예술과 종교를 거치며 스스로를 인식하고 완성해 나아가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철학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헤겔은 실제로 그 절대 정신의 궁극적인 자기 이해와 완성이 바로 헤겔 자신의 철학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헤겔은 자신의 철학이 과거의 모든 철학적 사유를 포괄하고 지향하여 가장 높은 단계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상을 세계의 기준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역사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절대 정신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또라이죠. 전 개인적으로 헤겔을 인간의 오만함의 끝을 보여준 인류의 대표로 꼽습니다. 도대체가 사람이 얼마나 아파야지만이 그런 엽기적인 발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고작 그따위 것이 철학을 떠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기 좋게 포장된 것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난해하고 추상적인 언어, 길고 복잡한 문장,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표현들은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대립을 지향하여 최종적인 통일성에 이르려는 그의 사유방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자신의 고고한 이성이 펼치는 사변의 숲이 훗날 피비린내 나는 악몽의 씨앗을 날리려 한 건 미처 예상하지도 차단하지도 못했죠. 헤겔의 철학이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사상적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성을 절대화하고 세계와 역사를 필연적인 발전 과정으로 해석하며 결국에는 완성된 국가 프로이센을 절대 정신이 현현한 최고 단계로 보았습니다. 개인의 자유나 개별자의 고통은 이러한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나 국가의 보편성 아래 종속시키는 시기였죠. 헤겔의 그러한 사유방식은 현존하는 부조리나 폭력 그리고 전쟁마저도 필연성과 합리성으로 포장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소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나치즘과 스탈린주의 같은 전체주의 사상에 헤겔이 구실과 빌미를 마련해 주었죠. 여담으로 전쟁이나 대테러 진압 과정에서 유독 러시아만 그 특유의 무자비함과 과잉살생을 보여주는 게 헤겔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전체주의 사상의 결과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단박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놓고 보니까 더욱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헤겔의 글과 철학은 병든 자가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세기 초 빈학파를 중심으로 한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이 내뱉은 말입니다. 과학적 경험을 통해 검증 가능하거나 논리적으로 분석 가능한 명제만이 의미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윤리, 미학, 형이상학 등 경험적 증명이 어려운 모든 것들과 사랑, 정의, 아름다움, 영적 경험 같은 인간 경험의 총체성을 죄다 부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 존재의 풍요로운 면모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입니다. 사이코들이죠. 사랑이 그저 뇌의 화학 반응일 뿐이라는 말을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실증주의자들의 사상적 프레임이 대중적 영향을 넘어 과학계에도 뿌리내리면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도파민,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의 화학작용으로 우울증은 세로토닌 불균형 등으로 설명하는 환원주의적 발상이 그렇게 생겨난 것이고요. 극단적으로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마저 생존과 진화를 위한 진화적 부산물로 보는 시각 역시 거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처럼 단순화되고 협소한 과학적 방법론이 지금의 과학주의,
사이언티즘을 낳은 것이고요. 과학이란 게 아무나 떠들 수 있는 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뿌리부터 군데군데 병들고 썩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줄기부터 잎사귀까지 건강할 리가 없겠죠. 따라서 늦게나마 병들고 굶은 철학은 해체해야 마땅할 일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풀려나지 못하는 인간 본연의 고질적인 한계와 본능 탓에 인간의 뇌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만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아주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기능을 10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기다 인간의 뇌는 인지자원을 아끼려는 경향이 있어서 모든 정보를 심층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휴리스틱이라고 불리는 빠른 판단의 지름길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바로 인지적 구두쇠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혼돈을 싫어하고 질서를 추구하는 경향을 띱니다. 그리고 철학은 스토리에 취약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뇌에 프레임워크와 내러티브를 제공하죠. 세상과 인간은 이러이러하고 옳고 그름은 이러이러하다는 식의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학은 그들의 복잡스럽고 혼란한 마음을 이해라는 허구와 가공의 틀 안에 가두어 안정감과 통제감을 주는 동시에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빠른 판단과 기준의 도식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들의 뇌는 한번 받아들인 판단과 기준에 반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거나 왜곡하게 만듭니다. 사회인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자아보호 기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렇게 프로타고라스의 잠꼬대도, 데카르트의 도끼비소리도, 제르미 벤담의 개소리도, 헤겔의 군소리도 교양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양이란 사회적 관심과 지위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고요. 유식한 사람들은 교양 또한 사회적 자본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대인관계 속에서 교양은 타인에게 나의 특별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유용한데, 예전엔 그런 걸 인상관리라고 자주 말했었죠. 사회심리학에서 실제로 쓰이는 학술 용어인데 요즘에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의견을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비교에도 교양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게 무사람들에게 있어 철학이란 논의와 검증, 비판과 해체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암기하고 습득해야 하는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대부분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뇌는 그렇게 굳어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와 같은 인간의 내재적인 한계와 인식의 굴레를 인지하고 그것으로부터 저항합니다. 아주 소수만이. 간혹 누군가는 타고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야말로 사투와 다를 바 없는 고통스럽고도 처절한 고민으로 혼자서 풀려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주 운 좋게도 좋은 스승과 선배를 만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다수를 당해낼 리 없겠죠. 그래서 세상은 85들이 지배하게 된 것이고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게 인지과학, 신경과학,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행동경제학, 심리철학, 진화심리학에서 발가벗긴 인간의 진실된 참모습인 것입니다. 이쯤에다 살포시 한마디 더 끼워놓고 싶은데,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철학은 그 자체로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공적 영역의 거시적인 흐름부터 사적 영역의 미묘한 파동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존재와 본질을 은밀히 결정하고 깊숙이 간섭합니다. 여러분의 사고와 행동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감정의 밑바탕까지 뿌리내려 이 세계의 현실을 직조하는 피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나 개인으로서나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그 철학이라는 질병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철학의 본질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오직 먹고, 싸고, 하고, 자빠져 자고, 싸고, 먹고, 하고, 자빠져 자고, 하고, 먹고, 싸고, 자빠져 자고, 이게 다죠. 그렇죠? 니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린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자신이 왜 죽는지는 알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죽이고 앞으로도 계속 죽이려는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다 그 철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끝으로 현대 과학이 정의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특별히 복잡할 것도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도 요약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앞에서 말한 인지적 구두쇠란 대목과 맞물리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그나마 이건 진리에 가까운 명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란 아주 굉장히 단순하고 멍청한 종이라는 것입니다.